네, 탄핵 소추와 특검, 국정조사까지 진행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경랑의 한 주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이 오늘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싸늘해진 민심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형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모시고 오늘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정농단 의혹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대통령 대면 조사 시한을 내일까지로 못을 박았습니다. 대통령이 나올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박 대통령 측이 오늘 오후에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후가 되겠죠.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일단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없겠죠. 없겠죠. 지난번에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는 소설을 쓰고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소장에 이제 차은택 공소장에도 박 대통령이 거론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분이 상당히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최순실이 주모자라면 주모자랑 공모를 했다고 1차적으로 했을 때 상당히 불쾌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어제는 차은택, 송성각 두 분을 기소하면서 여기에도 공모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최순실보다 훨씬 더 아래 단계에 있는 차은택 씨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공모로 검찰에서 이것을 적시를 했다는 것은 검찰이 어떻게 보면 존재감을 과시하는 어떤 음모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훨씬 더 강도가 큰 비판을 할 가능성도 있고 물론 원론적으로 대통령도 어차피 조사를 받아야 되는 특검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의 어떤 시시비비는 특검을 통해서 명약관하게 밝히겠다 이런 원론적인 어떤 변호사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이번 주말에도 5차 촛불 집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연행자나 부상자 없이 평화롭게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도 전국에서 190만 명의 헌정사상 최대 규모가 모였습니다. 이만큼 분노가 큰 상황인데 청와대에서 조금 민심을 달래줄 내용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갈수록 그 국민들의 실망감, 또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더라도 이제 더 이상 대통령에게 기대할 게 없다. 또 더욱더 청와대와 가까이 가는 어떤 시위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 민심이 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깊이 있게 반성하고 새로운 스탠스를 가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중간 수사 결과에서 본인이 매우 경로했다. 또 유영하 변호인의 어떤 태도 그런 걸 봐서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번 5차의 그런 수많은 그 200만에 가까운 국민들의 목소리는 그대로 들리지만 나도 억울하다 이런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겠나. 그리고 어차피 만약에 내일 검찰의 어떤 형식이든 조사를 받게 되면 자기가 참고인을 뛰어넘어서 중요 참고인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더 국조나 특검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 그리고 더 그런 모습에 국민한테 노출되는 게 자기한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더군다나 대면 조사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내일에 응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네. 국민적 저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평화스러웠고 그 장 교수님께서도 예전에 이제 집단 시위를 많이 목격하시고 네. 또 보셨겠지만 연행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87년 민주화 운동이 우리 이제 현대에 들어서 우리의 어떤 제1의 시민혁명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의 시민혁명은 민주주의 제도라든가 주기적인 권력 교체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국적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헌법이 지금까지 너무 좋아서 되어 왔죠. 예. 너무 좋아서 30년 동안 유지해서 이것 때문에 역설적으로 또 역대 대통령의 비리가 또 터져나오는 네네.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촛불 시위는 현대 한국 정치에 있어서 제2의 시민혁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평화적으로 자발성이 훨씬 더 강해지고 예. 해방 들어서 8.15 해방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8.15 해방이 시민사회의 어떤 형성의 어떤 원동력이 됐다면 4.19 혁명은 그것이 세력화되고 87년 민주화운동은 그것이 규모화돼서 이것이 최근에 촛불 시위는 이것이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민주주의가 우리의 어떤 국민들의 가슴에
뿌리 내렸다. 그것을 저는 이번 촛불 시위를 보고 어떻게 느낀 것이고 이것이 이제 정치학적으로 어떤 정치학 교과서에도 이런 부분이 아마 앞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장 교수님 얘기는 지금의 이 시위가 단순한 어떤 시위의 집단 시위를 넘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좀 쓸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될 거라고 보고 계신 건데 그런 면에서 네. 박 대통령이 이제 뭐 3차 대국민 담화라고 어떤 내용이 담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주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을 들이고 정성을 좀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일주일 이 시간 동안. 뭐 하면은 좋죠. 하면은 좋은데 과연 대통령이 지금 이쯤에서 두 번의 대국민 사화 잘못했고 그리고 검찰 특검 조사를 받아서 책임지겠다. 여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또 다른 똑같은 반열의 대국민 사과를 하면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촛불 들고 나온 국민들은 하야를 원하는 것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하고 헌정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유지를 하되 국민이 부여해준 대통령의 권한, 특히 민생과 관련된 것은 대통령의 역할을 하지만 일단 탄핵이 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국민들한테 앞으로 내가 이런 것을 하겠다 말하는 것도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고 다만 이런 것을 할 때는 국민들 앞에 나와서 하기보다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하되 그 글로써 문서로서 그리고 보도자료로서 하는 편이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얘기를 잘못하면 그거에 대한 또 역풍이 큰 훨씬 역풍을 더 수 있기 때문에. 긁어부스럼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전직 국회의장 또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정관계 원로들이 회동을 네.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 대통령이 4월까지 하야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전국 수습책을 얘기를 했는데 박 대통령이 좀 여기에 대해서 뭐 경청하겠다 이 정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다른 반응은 없을까요? 꽤나 높은 수위였거든요. 예. 반응은. 네. 예.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은 국가 원로들께서 사실은 이제 탄핵으로 물러나기보다는 본인이 네. 좀 명예롭게 퇴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4월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계산은 물론 2일, 9일 할 수 있습니다만 두세 달까지 포함된다면 종합적으로는 뭐 구체적인 날짜를 우리가 검명하기가 왜 4월이냐를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큰 틀에서 본다라면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우리는 원한다. 이렇게 질 수 있는 퇴진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지금 최근에 뭐 변호인들이나 또 혹은 박사모의 어떤 집회나 이런 것으로 보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대통령이 억울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좀 말하자면 방어막을 쳐주는 그런 형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비켜날 수도 있다. 또 과거의 관점으로 현재의 구성원들이 우리한테 꼭 불리한 것도 아니다. 이런 그야말로 신락 같은 희망들을 대통령한테 오히려 줘서 오판하게 하는 그런 가능성을 더 많이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오히려 옆에 계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민심과 현재의 판단도 빠른 시간에 아마 탄핵 가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대통령한테 직언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원론적인 반응만 보이고 있어요. 엄중하게 받들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두루뭉술한 표현만 내놓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4월까지 하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뭐 크지 않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죄가 있다면 장렬히 전사하겠다는 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탄핵을 통해서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적인 질서를 통해서 대통령은 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방구 말이 없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그것은 법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헌법적인 질서에 이것이 헌법적인 질서로 나를 사퇴를 시키면 나는 탄핵을 당하고 하야를 하겠다는 건데 네.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 조사를 아직 받지 않았고 물론 의혹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특검을 통해서 본인이 특검과 함께 서면 조사라든 대면 조사라든 특검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이 이제 공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감정은 최순실 일당의 여러 가지 악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격앙돼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직무가 정지되라 하야하라 이런 말은 국민 입장에서는 할 수가 있지만 전직 원로분들도 마찬가지로 4월까지 하야하라 이것도 본인들이
의회라든가 어떤 행정부의 수반으로 있었던 분들이 지금 초헌법적인 발상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입장에서는 저는 방법적으로 좀 잘못됐다. 방법적으로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원로면 원로답게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가장 명확한 것이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하야하는 것. 근데 본인은 검찰 조사를 받고 이거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서 그게 맞는 응당한 처분을 받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어떤 문제 해결의 방법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당 중 아까 최순실 일당이란 말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차은택 씨가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과 관련돼서는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만났네요. 만났다고 얘기를 했고 또 만났죠. 이랬더니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또 뭐 굉장히 또 대통령 지시로 차은택 만나서 차만 마셨을 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예. 만났다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제 인터뷰 이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최순실 씨 모르고 전화도 한 번 아예 안 하고 부정했었죠. 아예 부정을 했는데 지금 이 차은택 변호사가 김기춘 실장과 10분간 독대를 했다. 특히 비서실장 공간에 독대를 했다. 이런 사실관계를 보면 이것은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이 차은택 씨한테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했고 어디 가서 만나라.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한테는 대통령이 이 사람이 오면 만나줘라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그 좀 안봉근이라든가 이 청와대 비서실이 서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김기춘 비서실장의 말은 좀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건지 중요한지 않은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최순실 씨를 완전히 몰랐다. 그런 것은 또 비서실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서실장은 저희가, 예. 결국은 대통령의 심중을 읽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비서실장의 어떤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고 안다고 했다면 그것을 왜 대통령한테 직언을 못했냐? 그러면 대통령이 직언을 해도 말을 안 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김기춘 실장은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전화도 안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검찰 조사나 특검 조사에서도 그런 수준에서 얘기할 가능성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이게 네. 우리가 볼 때는 일반인은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뭐 차은택이가 문학의 황태자였던 황제였든 간에 일반인이었잖아요. 네. 일반인 신분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을 독대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좀 정상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좀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기본적으로 보면 사실은 2014년 6, 7월 중에 만났다라고 하는 건데 최소한 저는 그 최순실 씨와 대통령이 거의 주기적, 비주기적으로 만났고 예. 저는 심지어는 그 자리에 차은택이 대통령과 최순실 이 자리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그 대통령이 원하는 문화 사업에 대해서 차은택의 구상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은 직접 비서실장한테 문화계 쪽 사람들을 연결해 줘요. 그래서 당시 문화부 장관 내정자 그리고 제2차관을 김종차관이, 같이 네. 같이 해서 특히 집무실도 아닌 비서실장 공관에서 따로 만나게 했다는 거죠. 또 이 사람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 사람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게 2014년 한 4월인데 예. 최순실과 그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통령과 가까워지면서 실제적으로 공식 라인으로까지 전파하고 이게 아마 공식적인 어떤 차은택의 시대가 열리는 큰 분기점이 되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편 야3당에서는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각 당의 초안을 완성해서 내일 단일안을 도출한다 이런 계획인데 자, 이번 주 금요일이죠. 12월 2일 탄핵안 표결 처리가 가능할까요? 뭐 어떤 변수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금태섭 의원 주도로 국민의당은 손금주 의원 주도로 일단 각 당의 탄핵안을 다듬고 오후에 전문가들 법학자들과 함께 다듬고 내일 단일안을 가지고 간다라면 사실 빠르면 그 이번 주 금요일 날도 가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시다시피 예산안 통과라든지 다른 부수 법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 부분적으로는 또 추미애 대표가 사실은 뭐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시점이 다소 좀 불안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대체로 2일 날도 수적으로는 탄핵안 그 가결에 가능성이 높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좀 더 다듬어 간다라면 다음 주에 갈 가능성도 높은 거 아니냐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저기 예산안도 몰려 있어서 네. 일단 9일을 예상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예산안도 사실은 그게 그동안에 국민들의 관심 없이 이렇게 쏙 지나간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네. 예산안 하나 가지고도 항상 그 시한 넘기고 밤 넘기고 예, 많이 휴정이 했었잖아요. 되고 그랬던 예.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안 지금처럼 그 시점에 맞춰서 예산안이 통과된 적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의원들이 또 그 예산안을 가지고 뭐 반대 포결도 있고 반대 자유 발언도 있고 하다 보면 시점이 자연으로 순년돼서 9일까지 갈 가능성도 많고 또 이번 예산안도 올리기는 2일 날 올렸지만 12월 31일 날 통과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면으로 보면 12월 2일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1월 말에 헌법재판소 소장께서 그만두시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말하자면 가결되는 것을 바라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막 북새통 속에서 이게 같이 가결되고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보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이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저희가 항상 뭐 얘기해 왔습니다만 네. 여당 비주류계의 표가 필요합니다. 40표, 30표, 40표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놓고 이 1여당의 당수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표현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은 게 이제 추미애 대표는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부역자에게 표를 구걸하지 않겠다 논란이 됐고 어떻게 보면 탄핵을 가기 위해서 더민주하고 국민의당은 시각차를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정치적인 이득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같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탄핵이 끝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적이 될 수도 있고 동지가 될 수도 있고 야권 통합이 될 수도 있고 야권이 끝까지 다른 주자를 내세워서 갈 수도 있고 거기까지 지금 내다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는 비박계가 탄핵에 앞장을 서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비박계는 탄핵에 앞장서기보다도 의원직 사퇴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자기가 내세운 대통령 그리고 평생 같이 친박계의 핵심으로 커온 사람이 소위 말해서 비박계를 자처하면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 보기에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차라리 의원직 사퇴라는 것이 훨씬 낫고 정계 은퇴라는 것이 낫다고 보고 하여튼 야당은 야당대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그리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을 최순실과 대통령과 같이 묶어가지고 대선까지 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만이 이길 수 어떻게 있다. 보면 공격의 포인트가 딱 하나로 정리되고 새누리당이라는 울타리에 제1의 적을 딱 묶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여기에 반대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 유동성, 새누리당이 깨져서 비박계랑 제3지대에서 국민의당과 모여야만이 문재인 후보와 1대1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친박계와 비박계랑을 뜯어놓으면 그다음에 이 이탈된 세력을 국민의당으로 올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헌을 고려로 하든 아니면 서로 연대를 하든 아니면 당을 새로이 만들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탄핵도 정치 게임으로 변질돼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의 셈법과 그리고 방식이 다른 겁니다. 국민의 인상은 좀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결국은 말씀으로. 탄핵이 지나면 탄핵 투표가 지나면 국민들은 정치적 심판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도 지금 운명의 일주일을 맞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단 탈당 혹은 분당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어떻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비대위 구성에서도 그 정당성에 대한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뭔데 공식적 기구도 아닌데 그걸 중재하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오전에 회의는 한 고비를 넘겼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거 뭐냐면 분당의 위기는 넘겼다는 뭐 평가가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비대위원장을 비박적으로 한다라는 데 대한 합의를 함으로써 한 고비는 넘어갔지만 그거 자체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정현 대표의 대표단을 즉각 사퇴하라, 좀 더 있게 하자 이제 그런 논쟁이 남아 있고 이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제 다음 주 2일이든 9일이든 탄핵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상당한 뭐 40명 정도 전후의 어떤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만약에 가결에 참여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친박과 비박이 한 번 더 크게 싸움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보여지면 그것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네, 예, 지켜봐야 제가 될것 이제 같고요.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예. 이정현 대표가 그랬습니다. 이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이정현 대표 지도부 입장에서는 1월 22일 전당대회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비대위 인정 안 하겠다. 추천받지 않겠다. 그리고 조기 전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박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큐 프로그램에서도 좀 이걸 다루기도 했고요. 정전비서관 휴대전화 녹음 파일 검찰이 갖고 있다는 네. 이게 굉장히 좀 뭐 일상적인 대화 내용에서 일축하기는 했어요. 검찰을 했지만 온갖 추측이 나돌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녹음 파일 공개될까요? 뭐 검찰이 조사받는 입장에서 개인적 사생활일지 법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자료일지 그것은 신중히 판단해서 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흘러나온지는 모르지만 일정 부분 공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서 검찰도 이거에 대해서 공개하면 또 그 위법성이 어떻게 보면 뭐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처벌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검찰이 그런 말을 했으면 그런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대통령 예. 지지율이 지금 2주째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정평가가 거의 90%에 육박한데요. 그런데 또 60대 이상 고령층, 또 보수층에서는 일종의 결집 현상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고 이제 박사모라든지 이런 쪽에서 물론 최근에 지난 주말에 어떤 그 보수 집회의 동원 인원들이 생각보다 작았다라고 하는 측면은 사실은 맞습니다만은 보수 진영 내의 메시지를 보니까 대통령 억울하다. 아직까지 돈 받은 거 없지 않느냐. 최순실의 문제다. 이건 종북 좌파의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권의 주요한 정치인들이 LCT 문제와 연관돼 있다. 이런 마타도를 통해서 보수를 결집하는 그런 양상들이 좀 있는데 막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뭐 트럼프와 같은 그런 형태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고 예. 마지막 반항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큰 의미는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김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그리고 강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